네, 그 여느 때보다도 글로벌 경제에 대한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죠. 한 달에 한 번 이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KB 국민은행 장재철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일단 전분기 대비 0.7%는 컨센서스 대비 크게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2분기가 이렇게 높으면 또 하반기는 기대감이 좀 결여되는 순간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1분기 지표가 좀 나빴던 부분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지만 2분기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것이 민간 소비 부분, 그 부분이 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을 좀 갉아먹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수출에서 수입을 뺀 부분인데 최근에 수입이 많이 늘었으니까 이런 부분이 전기 대비로는 성장률을 좀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0.7% 마켓 컨센서스는 0.2, 0.3 정도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좋아졌지만은 문제는 이렇게 2분기에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민간 소비가 하반기에도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우리 이 대담의 주제도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인 것처럼 한국은행도 지금 이제 여태까지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올렸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금리의 인상은 궁극적으로 소비나 투자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또 전망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경제 전망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을 해서 상반기 전체로서는 전분기 대비 0.7% 성장을 했지만 하반기에는 그 성장세가 좀 반토막이 나면서 0.3% 내외로 이제 떨어지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상반기가 2.9%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로 가면 특히 4분기에는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서 좀 경기에 대한 전망은 좀 앞으로 좀 어둡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쭉 복귀해 보면 지금까지 좋았다. 근데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성장 속도 자체가 좀 결여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금융시장에서 관심 있는 것은 8월 25일 날 있을 금통위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도 영향을 좀 받겠죠? 예, 아무래도 금리의 인상 폭이 성장세가 좀 강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물가 압력을 감안을 하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경제 성장과 또 물가를 보면서 통화 정책을 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통화 정책은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번 빅스텝 인상을 한 이후에 똑같은 속도로 계속 긴축 강도를 가져갈지 아니면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진한 경기 전망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25bp를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25일에는 다시 한번 베이비 스텝으로 좀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박사님, 바야흐로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저희가 대담 코너에 무게감 있으신 분들을 주로 모시는데 그런 이유는 지금 같은 시기에 통찰력을 여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고금리 상황과 과거의 어떤 시기와 딱 비슷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시각인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어떤 시기와 같고 또 어떤 시기와는 좀 다르다 그런 평가가 있을까요? 그 질문을 좀 바꿔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좀 보고 그거를 이제 과거로 다시 투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크게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이제 빠른 경기 회복세, 거기에는 이제 경기 여러 가지 부양책이 역할을 했겠죠. 회복세에 따른 어떤 수요의 증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고유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좀 구조화된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좀 현상을 보이는 바틀렉, 서플라이 그 공급망 이슈들 네. 이 세 가지 이슈가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의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세 가지 원인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겠느냐. 근데 재밌는 것은 과거에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어난 적은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때 1930년 대공황 이전에나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전쟁이 있을 땐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적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제일 크게 봤던 것이 원자재에 의한 소위 말해서 오일 쇼크 70년대와 80년대 우리가 겪었었죠. 그때 이제 공급 측에서 이런 원자재 쇼크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었죠. 물론 그 와중에 뭐 환율 제도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요인들도 있었지만 가장 물가를 크게 이끌어갔던 것이 이런 공급 충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폴 보컬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리는 어느 정도 올렸냐면 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았습니다. 그 정도로 과감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9%대인데 연방기금 금리를 9% 이상으로 올리는 거죠. 그 정도로 극약 처방을 할 정도로 뭐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이렇게 비춰봤을 때 연준의 최근에 있었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향후에 있을 이런 어떤 뭐 금리의 인상 속도라든지 그 폭은 앞으로 미국이나 아니면 주요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연준이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죠. 예, 요번에 뭐 75bp는 이미 이제 시장에선 컨센서스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2달 연속 75bp를 올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이제 이미 커미트먼트한 이렇게 할 거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인상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번 7월 FOMC에서의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100bp 인상에 대한 주장이나 아니면 전망도 있지만은 사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 경제 지표들, 체감 경기 지표들,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의 어떤 여러 변수들 이런 것들을 보면 100bp 인상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입니다. 사실 75 베이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70년대에는 물가보다 기준금리를 높이 올린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지금의 자이언트 스텝은 그때에 비하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가 이미 침체다라는 것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이죠. 한국 시각으로 9시 30분에는 미국이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는데 역성장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역성장이 나온다면 어떤 여파가 좀 있을까요? 왜냐하면 좀 제가 봤을 때는 구차한데 옐런 장관이 굳이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언급하면서도 2분기 연속 GDP가 뒷걸음질 치더라도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굳이 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미국은 상당히 데이터를 이제 세분화해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이 경제 상황을 이렇게 팔로우업 하는데 상당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자료의 어떤 경제 지표의 그 발표 빈도수가 많아지면서 또 노이즈가 생기는 것도 또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전기 대비 연율로 마이너스 1.6%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틀란타 연준이 주관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 뭐 최근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평가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저희도 그렇고 대부분 전망 기관에서 전체 그 미국 경제 지표를 보고서 전망을 할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약 한 0.6 아니면 0.9% 정도의 연율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술적 침체는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아직까지 미국도 민간 소비가 굉장히 강하고요. 또 소비를 뒷받침해주는 고용도 아직은 강건한 것으로 보여서
2분기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7월 들어서 좀 회복세가 좀 강할 것으로 또 유지될 것으로 보였던 서비스 부분에서의 지표들이 좀 나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어쩌면 네. 우리가 하반기에 예상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둔화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전망기관들이 미국 경제가 내년에 아니면 12개월 후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30%다, 40%다 추정을 하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6에서 9개월 동안 시기에서 미국 경제의 어떤 부진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월 마지막 주에는 정말 꼼꼼하게 살펴볼 이벤트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짚어봤던 대로 FOMC 회의와 GDP 발표도 있고요. 또 연준이 선호하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공개가 되는데 그 결과 전망과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뭐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 심리 자체는 아무래도 뭐 경기에 대한 지표들이 좀 나빠지고 있고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약간 베어마켓 랠리를 보이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소비 심리에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본다고 하면 뭐 보합 내지는 조금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세적으로. 네. 그래서 이 모든 지표들을 보면 연준의 기존의 어떤 뭐 정책 금리 그 패스라고 그럴까요? 인상 경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소비 지출 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보다는 사실 연준이나 우리 한국은행이 더 주의 깊게 보는 그 부분이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상당히 높아졌고요. 연준은 약 한 2달, 3달 정도 연속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휘발유값, 가스값인데 이러한 유가가 좀 하락한다고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에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아니면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의 폭을 좀 낮춰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만 본다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고용의 역설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평가들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고용 지표는 사실 미국 고용 지표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페이롤 쪽에서 그러니까 뭐 임금 관련된 서베이 하는 쪽 있고 하우스홀드 가계 조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 지표가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고용 시장이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주로 봤던 페이롤 사이드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아직까지는 뭐 30만 명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반기 경기 어떤 그 침체나 부진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고용의 숫자는 향후에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실업률이 3.6% 정도 되는데 미국 실업률이 하반기에는 좀 더 취업자가 줄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고용 상황은 좋지만 고용 자체가 미국에서는 약간 후행이고 동행성도 있지만 후행성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나빠지면 따라서 또 취업자 수도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오늘 박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금융시장에서 예상하는 목요일 날 미국의 역성장은 사실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의 통화정책의 끝자락에는 항상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은 경기 침체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데요. 반영 안 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침체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그 부분은 사실 뭐 매달 전망을 하지만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시계를 넓혀서 12개월에서 16개월 후를 이제 전망을 하는 건데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정보를 가지고 전망을 했을 때는 이번 리세션은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30%에서 40%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침체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굉장히 이제 프론트 로드 앞쪽에서 굉장히 빨리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경기를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경기 우려가 됐던 큰 문제였던 그 바틀렉 이슈들, 서플라이 체인 이슈들이 시간이 가면서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 경기 침체의 폭은 깊지는 않지만 그 부진의 기간은 어떻게 보면 내년 아니면 후년까지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IMF 전망을 보면 보통 뭐 미국 경제를 예를 들면 올해 2%대 중반, 내년에 1%대 후반, 그러면 후년에는 다시 2%대로 반등을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경기가 좀 부진하더라도 높아진 물가 수준과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 많이 소진된 재정 정책에 있어서의 여력들, 이러한 것들이 경기 부진에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어떤 정책적 여력이 소진된 부분들이 경기 부진의 기간을 좀 오래 가지 않게 하느냐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의도의 젠틀맨답게 이번 주에 중요하게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글로벌 경기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장재철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